제가 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생경합니다. 보통 선교 이렇게 훈련 합격하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요즘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가 많지 않은데 부흥이 온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이런 자리에 제가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그 전문의 선교인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태국에는 여러분 다 불교 국가인 줄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500만 이상의 말레이계, 문화나 인종적으로 말레이계인데요. 말레이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 태국 남쪽 그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에는 지금도 거의 내전 상태로 계속 하나 터지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그 무슬림 그룹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중부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폭탄 터지는 그런 위험은 아니었지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들하고 지내다가 들어왔고요. 재작년에 본부 대표 사역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본부 행정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단체는 GMP라고요. 글로벌 미션스 파이낸스라고 개척선교부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한 330명 정도 있고요. 초교파 단체라 다양한 교단들이 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참여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일로 지난 1년 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그 주제는 전문인 선교이기 때문에 모슬림 사역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는 그런 건 아마 못할 것 같고요. 대신 이 모슬림 사역을 하려면은 저희가 있는 지역도 선교사라는 신분을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개발 사역자로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도자들하고 함께 친구가 돼서 제 또래들이 이제 그 세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동의하는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하고 스포츠도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검도를 통해서 무슬림 마을과 또 제 태국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스포츠 사역을 했든지 경험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부 대표로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그런 제 생각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 제작된 그 조그만 그 짧은 비디오 클립인데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스토리. 제 검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คนนั้นไม่มีอะไรแต่ทำไมยังยิ้มได้คนถึงต้องยอมตายเพื่อคนอื่นก็ยังเต็มใจมองข้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ตัวเองแล้วไปมองว่าคนอื่นเขายังขาดอะไรเปลี่ยนท่าทีที่มีข้างในใจเรื่องดีๆที่ยิ่งใหญ่นั้นไม่ไกลตัวเรา มองข้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ตัวเองแล้วไปมองว่าคนอื่นเขายังขาดอะไรเปลี่ยนท่าทีที่มีข้างในใจเรื่องดีๆที่ยิ่งใหญ่นั้นไม่ไกลตัวเราข้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ตัวเองแล้วไปมองว่าคนอื่นเขายังขาดอะไรเปลี่ยนท่าทีที่มีข้างในใจเรื่องดีๆที่ยิ่งใหญ่นั้นไม่ไกลตัวเราเรื่องดีๆที่ยิ่งใหญ่นั้นไม่ไกลตัวเรา 네. 이 비디오 클럽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이재라는 형제이고요. 이 형제는 시골 태국 동북부 시골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잘 하는 것 같고요. 키도 조그만데 동남아 챔피언입니다. 세계대회 나가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디오를 만든 형제가 한동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김병훈 형제라고 아마 그 사진 중에도 나오는데 그 형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3년인가 일하고 그 돈을 모아서 방콕에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관광하기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는데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한동대에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검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국에 오면서 저하고 이제 같이 만나게 됐고 한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는 동안 처음 만들어 본 곡인데 잘 만들었죠. 굉장히 만들었죠.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자마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검도하면 같이 예수를 믿고 저하고 제사를 같이 도왔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사님, 제가 다시 그 대기업 들어가서 그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교의 맛을 봐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선교사 가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너무 신앙 연이 짧아서 왜냐면 선교사가 되려면 후원도 있어야 되고 또 신앙 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한동대 이제 그분이 건축학과 출신인데 그 지도 교수님 중에 선기아 미친 목사님 한 분이세요. 교수면서 목사님이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선교사로 보내서 캄보디아에서 5년 사역하고 지금 안식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스토리가 다시 그 비디오 클립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트리니티 햇불 신학교인가요? 다시 이제 신학교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검도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파워 PPT인데요.
검도 사역을 간단히 좀 소개하는, 이거는 좀 한 사람의 스토리니까 전체 사역이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검도 이거를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도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PPT거든요. 보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 네. 저 사진 보니까 제가 운동장으로 같이 보입니까? 저희 장모님 그 공신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임서방이 어떻게 검도 대표팀 코치를 하냐. 저도 제가 안 믿어집니다. 제가 스포츠인, 전문 스포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런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좀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좀 읽고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왜소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성교제에 가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또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사실 뭐 그런 경험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했고 그 이제 대학원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운동을 동아리에서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폐결핵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폐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이 좀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투병생활을 하느라고 그때 제 몸무게가 56kg인가 그랬어요. 아주 삐쩍 말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도라는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한테 맞았던 모양입니다. 거의 미친 듯이 했습니다. 검도를. 이제 아마추어죠. 제가 늦게 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담이지만 대학 시절에 제 후배들이 저를 별명이 미친 개였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지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검도를 좋아했지만 뭐 이제 그건 취미고 그 이후에 한 15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선교지에 갔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슬림 사역이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 사역을 못하고 다양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 교실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사가 이제 축구 잘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형제가 간 다음에 제가 계속 축구 교실했는데 쫓겨났어요. 축구도 못하는 게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에 워낙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서 마약을 벌써 하거든요. 중학교 2, 3학년 되면 이제 마약을 팔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를 나라에서도 장려했고 마을 그 모슬림 지도자들도 스포츠를 이제 굉장히 원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검도를 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지난해 오랜 시간 안 했고 제가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이 태국같이 더운 나라에서 저 무거운 거 한 6, 7kg 되거든요. 호구가요. 저걸 쓰고 누가 하겠나. 근데 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제가 대학 다닌 검도부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대한항공 조정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방콕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너 다음 달에 올 때 뭐 죽도 하고 이렇게 가져와봐. 그래서 그 친구가 초기에는 이제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형 내가 갖다 주긴 하지만은 안 될 걸. 이게 될 리가 없지. 형 실력도 그렇고 이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잘 되면 내가 어디 가든지 네 얘기를 할게. 네가 도와줬던 얘기 할게. 지금은 중국 그 항공 조종사인데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일 첫 제자가 아까 그 째라는 형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약간 우울증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건설하겠다고 해서 처음 두 교회 이제 청년 쪽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붙으면서 대학 동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랑카메이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 실력도 그렇고 상황도 그러니까 이 새로운 운동을 소개해서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 정도 아이들에게 소개한 그 정도 실력을 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2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을과 접촉점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떠밀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다가오고. 근데 제가 가르쳤는데 애들이 잘해요. 저는 잘 못하는 걔들은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놓은 제자들이 태국에 방콕에 좀 꽤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 1년 한 반쯤 지났을 때 그때 조금 제가 실력이 좀 추스렸을 텐데 한 2달을 이렇게 매일 배우고 살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저랑 같이 이렇게 끼어하는 그 미타야라고 하는 저분은 태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종상 주연상도 받고 그런 배우인데요. 그분이 이제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한번 교류합시다. 목적은 제 제자들 앞에서 창피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통과를 하고 그분이 이제 교류하자니까 따끈하더라고요. 그게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제 제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닥달해서 가르쳤는지 몰라요. 또 오면 이제 걔들 내보낸다고. 얘네들도 격파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도 잘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자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마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면 금방 애들이 잘해요. 저도 어떻게 그걸 가르치는지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99년 말 2000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002년에 안식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한검도의 사무총장 하시던 그 서경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활단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그분한테 배워라. 그래서 1년을 그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이제 실력을 제가 쌓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했는데요. 전 지금도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한 예로 저희를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좀 더 클립인데 이 검도 사역은 이제 크게 이제 그 검도 동아리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교회 안으로 가져올까? 교회 안으로 가져올까? 아니면 그냥 대학으로 들어가고 일반 그 태국의 검도 연맹이 있었는데요. 태국 검도 연맹으로 들어가서 할 것인가? 그래서 검도 그 손에 앞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제가 이거 할 수 있나요? 예. 한번 앞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한번 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일 큰 사역이 이제 동아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아이들 다 들어와서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슬렘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불교 대비하는 데도 많이 오고요. 모슬렘 애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 중에 모슬렘 제자는 아주 많지 않은데 한 7, 80% 정도는 불교 아이들이고 10% 정도가 기독교 아이들이고 한 10% 정도가 모슬렘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 스포츠 사역의 강점이 뭐냐면 이게 막 떠밀려서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소문이 좋게 되니까 배울 애들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걔들이 가서 자기네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해보니까 대학이 2곳, 중고등학교가 3곳, 초등학교 1곳, 그다음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1곳, 또 무슨 마을에서 1곳,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치앙마이 있는 고아원, 우리 성사에 가신 고아원 1곳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다 하지 못해서 그랬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제안이 왔었습니다. 성교사로서 행복한 일이죠. 와서 가르쳐달라. 그리고 가르치면서 제가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포츠 사역이 그래서 이 클럽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게 이 랑카맹 대학입니다. 정부 국립대학인데요. 개방대학이어서 여기에 이 랑카맹 대학이 태국 검도에서는 최근엔 제가 떠난 다음에 조금 힘을 못 쓰는데 꽤 오랜 동안 최강이었습니다. 제가 13년 검도 가르쳤는데요. 한 7, 8년 저희가 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치앙마이에 있는 고아원, 저희 GMP 성교사님 얘기하시는 고아원에 제자 부부가 사역자로 가서 그 아이들 가르쳤는데 애들이 너무 잘합니다. 이 검도가 힘든 운동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이 카드가 중요하냐 그만둡니다. 근데 여기는 이 고아원에서는 한 30명 됐는데요. 검도를 안 하면 왕따입니다. 요만한 유치원 아이도 합니다. 저거는 2010년에 저희들이 2011년에 아이들에게 좀 꿈을 이제 키워주려고 그 중에
태국 내에서 학생부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 대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 데려왔거든요. 이게 3.1절 기념대회라고 서울시장기 공도대회인데요. 전국 대회는 아닙니다. 서울시 대회지만 굉장히 역사가 깊은 대회인데 이제 애들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서울시 공대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임성교사 너무 실망하지 마. 이게 한국하고 태국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떨어져도 실망하지 마. 우리가 특별상을 준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특별상을 이제 준비를 미리 하셨나 봐요. 근데 남자분은 준우승, 그러니까 3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중등부 팀하고 붙어가지고 졌고요. 이제 준결승전에서 여자분은 결승전까지 올라와가지고 졌습니다. 그 특별상을 줄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시골에 정말 그 고아원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때 이제 CGN TV에서 찍었거든요, 같이. 근데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진 하나님을 검도대회를 참 체험하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는 사역자로 헌신도 하고 그래서 이 운동이 참 귀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아리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방콕시에서 운영하는 저기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검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캠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 같은 거 하고 어떤 이제 그 외곽에 나가서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룹도 하고 대학생 그룹도 하고 또 이제 고아원 아이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수련의 형태로 검도 캠프도 하고 다양한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타도 예수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멋있다. 대부분 저희 거쳐갔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캠프 사역을 좀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나오기 전에 한 3년은 이제 청소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 때는 대한검도의 그 사원들이 다 오셔서 도와주셨고요. 또 이 검도 대회하는 이 심판들이 중요하거든요. 일본에 있는 그 태국 안에 있는 일본 검도 사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와서 도와주십니다. 저희들이 뭐 일체 경비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3회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태국의 지금 대회가 프렌드십 대회라고 이제 그 초보자들이 하는 2단 이하가 하는 대회가 있고요. 겨울에는 이제 챔피언십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챔피언십을 가진 대회가 있고 학생 대회가 없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중단이 돼서 아쉽지만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 검도를 통해서 꿈을 갖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도 협회를 통해서 제가 일했습니다. 이제 그 해외 협력 고문 이런 역할을 주셔서 제가 했고 제가 있는 동안 동남아가 이제 매 3년마다 대회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재작년이군요. 재작년까지 4번 제가 동남아 대회 코치로 제가 같이 갔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진은 2006년에 대만에서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가. 그때 한국이 최초로 우승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기고 최초로 우승해서 한국에서도 뭐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가서 16강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한 것 같아요. 세계대회에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감독으로 같이 들어가서 입장도 하고 꿈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참 놀랍시다. 근데 제가 잘할 게 없는 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실력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근데 협회에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때도 아주 굉장히 우승하게 환송을 해주셨고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사역을 했고 협회가 또 이 책 청소년들을 위해서 검도해서 그분들은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같이 일했고요. 예,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2006년에 그 대만 태국 대표팀 감독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연세대 최긴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 우승상 아니에요. 굉장히 큰 상입니다.
제가 받을 때 우지원 선수인가요? 그 선수상 받았고요. 제가 이제 저 말고도 한두 번 더 있었지만 지도자상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저를 지도한 사모님이 대한검도에 서열한 5위 안에 드신 아주 관로신데요.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나도 아직 못 받은 걸 네가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냥 기쁘게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선배들이 너는 우리 검도부를 위해서라도 한번 널 넣어보겠다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캠프도 말씀드렸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대학에서 검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캠퍼스 공교모임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사역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사역자가 나왔고 또 지금도 이제 검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제 후임으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검도 사범을 하는 목사님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어서 계속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사역을 제가 해보니까요. 이 전문 사역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재정적 자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역을 한 거거든요. 돈 거의 안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복이나 호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도장마다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대한검도에서 많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팔았습니다.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판 돈을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 운영도 하고 죽도도 여기서 뭐 한 15,000원에 사가면 2만 원 받고 제가 남는 수익금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립 가능성 그런 면에서는 이 선교 새로운 모델이고 아마 전문의 사역이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이 잘 만들면 이 후원 재정에 그런 의존하지 않고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러운 전도 적극적이죠. 사범이 얘기하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무도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애들이 뭐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이 존경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검도에 이제 지금 자기들이 심취하면 자기들이 나서서 합니다. 이 선교사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소위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그 현지인들이 동일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안 돼요, 그는요. 근데 이런 전문성이 전이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는 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성 사역, 특별히 이 스포츠는 뭐 굉장히 좋고요.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타야 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종상 주연상을 받은 그분 잘생기진 않았는데 연기를 잘하시는가 봐요. 그런 분들. 그 검도는 좀 하이클래스입니다. 태국에서도 검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약간 중상위층 사람들이거든요. 연예인들도 많이 와서 검도하고 뭐 제 제자 중에도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무슨 빈민과 마약하는 애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산족 아이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 가면은 초기에는 다 이게 좀 주변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회에서 약간 좀 소외된 사람들 쪽에서 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전문성이 있을 때는 그 접촉할 수 있는 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검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제가 자리매김을 했더라면 저는 사관학교 갔을 것 같아요. 사관학교 가서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초기에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걸 가르쳤답니다. 일본에서 사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 2년 가르치고 떨어지면서 이제 장비 다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 사관학교 졸업생들, 태국은 이제 군인과 경찰이 다 사관학교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나중에 갈라지는데 그 사회 엘리트들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이제 그 검사들이 많이 해요. 검사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문적으로 이거를 좀 더 모슬렘 사역에 대한 제가 주사역이 모슬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약점은 탁월해야 됩니다. 지금 가는 분은 저만큼 저 같은 실력으로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 태국 애들 실력 막 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못해도 뭐 잘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가시는 분은 그 도전을 다 겪으셔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한다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탁월성이라는 면이 이제 전문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마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시간 대비 사역 효과라는 것. 제가 뭐 전도 여러 가지 그 기회도 있고 제자훈련도 하고 했지만 전적으로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는 사역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이것 때문에 실험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런 하면서 이제 했던 고민들인데요. 제가 했던 고민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라고 하는 이 도구가 선교에 쓰일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검도를 선교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학원 갔으면서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이제 검도가 이제 융성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했으면 할 텐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선교사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오사토 선생이라고 그분은 태국에 일본에 가장 유수한 검도 그 학파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오래된 선교사예요. 치앙마이 신학교사에 가는 선교사님이신데 검도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로 검도 사역을 안 하다가 제가 하는 선물을 듣고 찾아왔어요. 치앙마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했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치앙마이에서 이제 검도 사역을 일으켜서 지금은 이제 치앙마이 검도 사역이 굉장히 검도가 바람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저희 한국 선교사님 중에 검도로 이 전도를 선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태권도처럼 이 검도도 선교의 도구로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조그만 오병이와 같은 제 재능을 준비해 드렸을 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신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선교사의 특권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요 여기 오면 노가드입니다. 제가 검도 와서 제가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태국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계속 이제 검도는 계속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 그 연세대학교 밑에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재학생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운동을 하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면은 저 시골 학교 가서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데서 검도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실력을 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도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 사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선교 단체의 대표로서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이런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좀 간단하게 나눌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제를 보신 거니까요. 먼저 이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선교라는 게 뭡니까? 선교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선교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은 명령이십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 같지만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명령의 측면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만 동시에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힘, 존출 이런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명령에 대한 복종 이전에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 복받쳐오르는 기쁨의 분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 겨울방학 때였거든요. 그때 성경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요. 대학 입시 준비하려고 맨날 전도를 다녔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폭발적인 어떤 그 기쁨의 분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그 기쁨의 분출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문화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게 진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타문화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분출이 문화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퍼져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전문의 선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부였는데 오늘 예수님을 알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농부로서 다른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직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그런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특정한 부분에 정통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기술을 자격을 10분 활용해서 타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전문인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선교사하고 이제 대비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경우는 이제 소위 전임 선교사라고 그러죠. 종교인 또는 목회자. 전적으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회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전적으로 하는 그런 분을 전임 사역자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전문의 선교사는 그 일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업을 그대로 사용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자 선교사와 전문의 선교사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96년에 사실 MDB를 마쳤습니다. 신학을 마쳤는데 목사 한수 받기로는 2013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받았죠. 모슬렘 사역 상황에서는 목사가 아닌 것이 더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받지 않은 면도 있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제가 신학도 다 마쳤지만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의 선교사로 분류가 됐어요. 사실은요. 저는 전임이었죠. 사실은 전임이었지만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와 비목회자를 전문의 선교사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전문의 선교사를 패트릭 라이라고 하는 그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체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전문인으로 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텐트 메커의 T자인데요. T1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유형은 뭐냐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이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직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성 직원인데 삼성 태국 지사에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당신은 직장 때문에 거기 가지만 이제 당신 거기 가서 태국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회사도 일하지만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또 그쪽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선교사를 잘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게 이제 T1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선교적 관심, 사역적 관심에 시작된 건 아니죠. 그 해외에 나가게 된 거는 전적으로 직장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선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그곳에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1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T2는 뭐냐면요. 여전히 사역적인 관심보다는 직장적인 관심이 있지만 이분은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그 해외에 나가는 걸 추구했던 분입니다. 좀 미묘한 차이인데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삼성 직원이에요. 내가
삼성 취직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해외 나가서 삼성 직원으로서 이 선교적 삶을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거죠. 저를 태국 지사를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이분이 그 선교지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기의 어떤 여전히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는 사역적인 동기로 더 많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T2라고 부릅니다. 근데 T1과 T2는 크게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이분은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직장보다는 직장 하나의 도구고 해외 나가서 그 중요 선교보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2도 굉장히 지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은 어느 그 중소기업에서 미얀마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공제 공장인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쪽 공장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준비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프가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방법을 통해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전문 선교사를 포기하고 그 봉제 공장 공장장으로 가서 지금 미얀마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우리 전문 선교사님만큼은 하시진 않지만 이제 그 공장장으로서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그 공장장으로서 기독교적인 모범을 보이고 또 믿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T2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T3는 뭐냐면요. 이제는 사역자적인 정체성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은 그냥 도구로 일종의 그 카바링이라고 하죠. 카바링. 직장은 그곳에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 여전히 근데 그 직장 생활에 일부 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한 2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하고 이제 뭐 기독교 기업이 그래야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기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전히 기업적 관계를 하지만 그 기업은 이제 일부만 일을 하고 사역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GMP가 이제 GMF라고 하는 법인 안에 있는데요. 이 법인 안에 GBT 성경물 선교부하고 저희 개척 선교부하고 호프 선교부가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 협력 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 이름은요. 그 호프 선교회가 사실은 저 T3 같은 성장을 많이 받으셨죠. 이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뭐랄까 비자를 받고 직장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지만 그리고 그 비자 때문에 몇 시간 일을 하지만 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것 중에 한 10시간 일하고 나머지 3시간 사실 사역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T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저희들이 허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T4는 뭐 더 많이 간 거겠죠.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사용하지만 거기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은 전부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만 전임이죠, 전임. 100%가 사역에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 아이가 4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단체 대표로서 이렇게 이제 선교 헌신자들 쭉 이렇게 만나보면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게 T2, T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교단체로 받을 것인가?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직장으로서 이렇게 좀 좋은 그리스도를 탐으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니까 굳이 선교단체에 와서 선교사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명칭을 안 받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4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T1도 있고, T2도 있고, T3도 있고, T4도 있고. 근데 4가지 다 소중하지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선교 정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T1, T2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전임 선교사님들하고 협력 관계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도 이제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전문의 선교사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충 여기 한 7가지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왜 오늘날 전문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높아졌는가. 전문의 선교는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이게 큰 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이제 평신도의 재발견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만 해도 사실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자가 아니면 선교사 나가기 어려운 때였고, 교회에서도 아니 신학도 안 했는데 무슨 선교사 이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신학을 안 하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타문화 선교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 선교사로 보내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후원도 많이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위 평신도들이 이런 선교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자원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재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트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역을 하시는 이분이 그때는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썼죠. 바울이 이제 그 텐트를 지으면서 선교했거든요. 장막을 지으면서.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선교사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갈 수 있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서 이게 퍼져갔는데, 이 평신도들이 선교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미전도종적 사역이나 창의적 접근지역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전문 비즈니스 또는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비자를 얻어서 그 지역에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선교지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땅까지 가야 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 기여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많이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신데 다시 기술을 배워서 선교지 가려고 전문의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계화죠, 세계화.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만 보셔도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100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섞여 살고 있고,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있던 태국도 미얀마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수십만이 들어와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전 세계 인종이 좀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섞이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확히 일부죠. 대부분은 다 전문성을 가진 자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교육시키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선교적인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계화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피선교지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교회에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학교도 지어지고 예배당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 의사 와서 이제 뭐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선교지에서 원하지 않아요. 피선교지의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외국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 스포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의식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자기 교회를 세울 기회를 안 주냐?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웃게 되는 건데 왜 쉽게 우리한테 해주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 의식이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교회들을 자기 목회자 세우는 목회자를 생활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건강한 생업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한국의 그 IT 전문가, 뭐 제빵 전문가, 아니면 요식업 전문가 와서 우리한테 기술 가르쳐줘.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교회 성기되니까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 가르쳐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것은 건강한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 보지 않고 선교사가 가르쳐주는 그런 그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미션 플랜팅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를 또 내보낼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 교회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가 선교하도록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건강하도록 돕는 것도 없지만 이제는 당신들 선교 내보내십시오. 미션 플랜팅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를 세우는 거죠. 그 선교를 세우려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이 건강하게 그 일들을 지원도 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건강한 그런 생업,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문인 선교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국 쪽의 특별한 상황인데 이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이 실버 자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60 넘으시면 보통 은퇴하시는데 청년이시잖아요. 60대면.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은퇴 예배에 제가 이제 갔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격려사라 그 순서를 좀 맞다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이제 색동적으로 입고 쫙 서 계신데 아가씨들 같아요. 정말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 은퇴하시는 건데 저분들이 어떻게 옛날 그 70 그 할머니의 이미지는 전혀 없으시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제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평생 쌓아왔던 전문성을 내가 그냥 은퇴해서 이걸 그냥 사장시키고 그렇게 하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건 교회 입장에서도 아깝고 그 본인 입장에서도 아깝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 한국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다면 더 후진국이나 더 어려운 그 사회에 가서 그 전문성을 나눠준다면 그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희 여기서 오랫동안 후원하신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물 박사세요. 물.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강의도 좀 하시지만 양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평생 선교에 같이 이제 도역해 오셨던 분이니까 선교사들을 잘 아시잖아요. 선교지마다 물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거의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부부가 에콰도르도 갔다 오시고 지금 캄보디아 가서 계신데 그 물을 개선하는, 그래서 대학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 지역 정부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그 NGO 소위 사회복지 선교사들이 하는 복지 기관하고 있어서 하고 그 기술을 굉장히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본인은 나는 태물이구나, 나는 이렇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상황이시지만 선교지에 가면 하신 일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 지금 빨리 은퇴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닮아낼 것인가.
지금 이제 그 시니어 선교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실버 선교라고 하는데요. 이 소위 실버가 되신 어떤 분은 골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버냐? 골드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의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분들 선교사로 나가셔서 하시기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좋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문인 선교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보면은 이 초기부터 전문인 선교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예가 이제 바울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후기에 가면 바울이 이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생업이라고 했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그 생업을 하고 있었고 물론 그 주중에는 생업을 했지만 안식일에는 가서 말씀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 자기 생업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선교하는 사역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그래서 생깁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델은 또 그 모델만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목수 일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전문 목수셨지만 그래서 이제 주변에 후원해 주는 것들을 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제가 볼 때는 틀린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두 가지 다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만인 제사장설, 소위 모든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전문인들도 선교사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가지고 각지에 흩어져서 생업을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타문화 선교, 전문인 선교 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바울은 왜 천막을 지으면서 사역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이 타문화 선교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 때문에 그는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하는 생업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은 지금 자연스럽게 전문인 선교사가 됐던 거죠. 근데 실질적인 이유, 성경에 보면 실질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전문인 선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본은 이제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초기에는 없었죠. 두 번째는 이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훈련을 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텐트 만드는 걸 통해서 만났고 그걸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분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업을 하면서 텐트를 같이 기우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알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이 생업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너희들이 날 도와주는 후원 때문에 내가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다. 봐라, 나는 내가 먹을 거 내가 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희생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신이 복음에 대한 희생, 복음에 대한 자신의 순수성을 표현할 때 이 자신의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자신이 생업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을 보이는 통해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도구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멋진 말을 하지만 만약에 직장에 가서 막 욕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렇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보이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 삶의 모범을 보였다. 이 생업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안디옥교회를 세운 분들도 뭐 사례를 들 수 있고 이 근대에 들어서는 스위스 바젤 선교라고 하는 지금도 이 바젤 선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초기에 선교사 보낼 때 인도 내에 이제 직물 산업을 일으키면서 선교사들을 그 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교지에서 자원들을 해서 선교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부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는 코코아 모욕을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초콜릿 산업이 유럽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런 면에서 초기부터 소위 그 자비량이라고 하죠. 자비량. 스스로 자기가 쓸 것을 만들고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했었고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데요. 거긴 초기부터 이 전문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 보낼 때 그때 당시는 뭐 후원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후원을 하긴 했지만 그걸 의존해 선교사 생존하지 못하니까 보낼 때부터 목수라든지 장의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장의사. 이제 그런 것들을 직업을 가르쳐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래서 이 헤르노트라고 하는 그 경건주의 운동 그 마을은 직업 훈련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소명이 있고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나 보내서 딱 보낼 수가 있었답니다. 가서 그냥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전문인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이 많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전문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 초기 한국의 교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도 다 전문인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외국인이 못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이 세국 정책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온 게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상선의 통역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역관 하면서 이제 성경을 나누려고 들어왔다가 돌아가셨죠. 성경을 몇 권 나눠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선교사진으로 못 들어오니까 통역관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게 이제 의사들이에요. 그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나라 미국하고 외교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이제 미국 공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 열악했으니까 의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의사가 같이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거기서 지금 일거리를 못 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러면 한국에 가는 공사에 그 의료진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갑신연변 때 민영익을 살려내면서 고종 황제가 이제 상을 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아시죠? 그때 이 알렌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냐.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료가 열악하니까 광해원이라고 하는 의료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국에 타진을 했죠.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병원에 그 의사 양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게 이제 그분 빨리 들어오자마자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셨죠. 그분은 미국 의대 수석 졸업자인데 자기가 한국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다 포기하고 들어왔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돌아가셨죠. 몇 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알렌이 그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광의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게 되면서 의사를 이제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을 교육시키려면 영어를 이 사람 해야 되니까 선생님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영어 선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다 의사 아니면 선생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언더우드는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신부는 교사로 들어왔지만 실제 신부는 목사였기 때문에 알렌하고 많이 싸웁니다. 아 나는 이 선생님 조금만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지금. 근데 이제 알렌은 정부에서 허락한 게 이 학교 때문에 온 거니까 당신 학교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등들이 하는데 초기에는 어쨌든 이런 전문인으로 다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가, 문서사역가 이런 사람들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선교도 초기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와서 이 한국 그 초기에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 GMP는 아까도 제가 우리 선교위원들하고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선교사들이 지금 한 330명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대충 한번 저희들이 그 하고 있는 전문의 선교사들 유형이 얼마나 되나 대충 적어봤는데요. 여기 다 적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NGO를 많이 합니다. NGO. 제가 태국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태국에 정부에 등록된 NGO 3개 정도 설립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고아원, 또 아이들 기숙사, 또 그 지역 개발 센터,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고아원, 기숙사, 유치원도 하고요. 지금 말라위 같은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그 성회사님 한 분이 70세가 넘은 분인데요. 그분이 그 급식 사역하는 그 사역에 들어가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영리 보림 사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오늘 목사님과 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 2만 명 정도 아이들을 급식을 한답니다. 영양실적으로 그러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70 지금 3세 4세에 가시거든요. 고만 할아버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 오셔서 사역 얘기하실 때 뭐하고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주님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데가 없대요. 근데 그 일하시는 지역은 인터넷도 전화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인생이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전 사실은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나오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증하시고 막 우시는데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다시 들어가셨어요 지금. 근데 그런 사역, 그건 이제 NGO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역. 여러 군데서 장학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자본을 줘서 염소를 맡긴다든지 소를 찾는다든지 양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상담 사역 같은 것들이 NGO 사역입니다. 현 가족 상담이나 이런 사역 전문가들이 좀 사역하고 있고 비즈니스 상면은 저희는 원래 교육에 좀 집중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 관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현지인들을 위한 것도 되고 본인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하시기도 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커피 관련, 음료 관련 걸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커피 무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교육, 직능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은 그 거리에 우리 식으로 하면 포장마차 같은 건데요. 근데 그걸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분은 터키 선교사님은 정부의 어떤 그 사역을 컨설팅하는 거. 정부가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 할 때 대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돕는다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의외로 학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사역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은 이제 주로 교수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이제 학생, 비자 문제 때문에 학생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요. 중앙아시아하고 지금 뭐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학과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고요. 탄자니아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선생님 세 가정이 지금 종합대학 그 교수 요원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라위 그 급식사역 말씀드렸는데 그 고대
죄송합니다. 연세대 그 간호학과 교수하시던 우리 김수지 박사님이라고요. 꽤 간호학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말라위 간호 전문대학에 가셔서 그 전문대학을 안정시키고 최근에 4년제 대학으로 이제 그게 승격되는 일을 하셨고 그분도 70 넘으셨는데요.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제 학교 운영 이런 것들 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의사신데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헤브론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헤브론 병원 시작한 분은 아니고 의사 부부가 다 의사인데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 헤브론 병원이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간호학과 같은데 거기서 학생들이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 수련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학교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에 투입되어 있다든지 뭐 스포츠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태권도 선교사는 제가 아마 다 해열이면 한 10명 넘을 것 같은데 검도 선교사는 저를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 선교도 좀 많이 퍼뜨리고 싶은데 축구 선교사도 있고 탁구는 저희는 없습니다. 호프에 탁구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부나 기업의 어떤 그 주제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비거주로 해서 한국에 계시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 방문해서 사역합니다. 뭐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문의 선교에 대해서 맨 처음에 눈을 뜨게 된 거는요. 95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단기 선교사를 했는데요. 그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미국 분들이 오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5명인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2주를 거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학교 내 인터폰들을 달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폰 아시죠? 인터폰. 요즘은 우리 핸드폰으로 달기가 거의 안 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인터폰이 좀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대학, 신학교 안에 인터폰 시설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인터폰 그런 사업을 하던 직종에서 일하시던 은퇴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일하는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면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 계신 신학교들 다 수송을 해서 인터폰이 필요한 학교들을 수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그런 프로젝트 모금을 해가지고 몇 분이 모아서 그걸 싸들고 와서 이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 미국에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신학교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노시더라고요. 이렇게 뭐죠? 투어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근데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 머리가 씩씩한 한 6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선교라는 것은 꼭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들고 와서 가르치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이 신학교에 보이진 않지만 인터폰 시설을 잘 설치해서 이 신학교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일이지만 저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칭찬하는 선교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지금 더 많은 일들이 지금 그 선교지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저 본문 직종과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다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10분 남았는데 이제 전문의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가 좀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선교, 또 하나는 이제 실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어떻게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담을 것인가 두 가지인데 아까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버 선교의 형태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제 케이스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대학의 교수로 많이 가시고요. 비즈니스 쪽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상담 쪽으로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그 한전 IT 전문가신데요. 이분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상담소에서 10몇 년, 15년 정도 일을 하셨고 자기 이제 전문 일을 하시면서 상담 사역을 한 15년 정도 하셨는데 한 5년 전부터 상담소를 차렸어요. 다른 그분도 장로님이고 다른 장로님하고 해서
상담소에서 상담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올해 작년에 60일에서 은퇴하시고 올해 저희들한테 허입되어가지고 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사역은 뭐냐면 그 선교사들 상담, 그 선교사들을 상담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다양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저희들이 이제 실버 선교사를 이제 받을 때 저희 단체는 좀 전문 단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긴 있는데요. 그 전문성이 언어가 되지 않더라도 형제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인가를 봅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언어가 좀 어려우시니까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하실 수 있는 전문적인 건데 선교지에 연결이 잘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뭐 거절을 합니다. 그런 거는요. 그 다음에 저희의 중요한 기준이 부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나이 드시면 사모님들이 남편 따라가는 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사모님은 이제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는 허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세요. 저희 선교단체는 이제 그 가족 단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팀과 협력할 수 용의가 있습니까? 언어가 이제 좀 부족하시고 그쪽 문화가 좀 익숙지 않으시니까 가서 기존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하고 협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몇 가지 저희들 선교단체에서 지침이 있는데 뭐 단체마다 다릅니다. 또 실버 선교회, 시니어 선교회라는 데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 이렇게 선교사들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잠깐 넘겨볼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과 지식이 경험이 있고요. 재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명분과 보험이 있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안정적이신 분들이 이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존경하죠. 나이가 지금 이제 흰머리가 나신 어른들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점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실버들은 자녀 양육이 다 컸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이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 생각하셔서든지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 경험으로는 선교지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하고 잘 화합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들하고 보면 양이 안 차시는가 봐요. 그래야 선교사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좀 어렵고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사역에 대한 열정은 좋은데 과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5분 안 남았는데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약간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체성. 이거는 뭐 전문인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내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는가. 태국에서도 제가 떠나온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실버 은퇴 선교사님들이 취향가가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 젊은 사람 선교사들하고 잘 못 어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 젊은 것들이 우리 선교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갈등인데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잘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고 타문화 어렵죠. 아무래도 연세 드셔서 언어나 타문화 어려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제일 어려운 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건강이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건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타문화 들어간 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희들로서는 고려사항입니다. 넘어갈까요? 시간이 좀 없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의 선교사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단체를 통해서 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파송으로도 가실 거고 또 이 실버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그 구조 속에서 나가시기도 할 텐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소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면, 야, 내가 노년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주님께 많이 하고 싶다. 그 말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 자신의 의미 때문에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세월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선교사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는 안 받습니다.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명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나가기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선교지에 사역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저희 선교부에서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면. 근데 이제 물론 나가 사역을 잘 하시지만 그 오랜 사역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는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훈련을 좀 엄격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연륜이 있으시고 다 준비되시지만 타문화에 대한 훈련은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전문성을 더 개발하고 기존의 선교사를 협력하게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무래도 자기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자기 확신이 좀 강하신 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하고 이 선교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초 신학 훈련이라든지 파송은 이제 파송 단체라든지 교회든지 지금 그런 이 소위 실버 선교사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돕도록 하는 단체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단체들하고 협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지금 1분 남아서 같이 해볼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선교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걸음을 내디시면 요단강이 갈라졌지 길이 열릴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열린 이 선교의 문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이 오늘날 시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른 문화를 넘어서 나가야 되는 이 시대에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비를 시켜서 보내주시고 제가 좀 아까 까다롭게 말한 것 같지만 저희 GMP로도 좀 그런 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